에큐원 캐피탈, 에큐원 저축은행, 인스비TV가 함께하는 지속가능 경영 ESG 매니지먼트 코스, 이노소셜랩 지속가능 경영센터 유승권입니다. 다섯 번째 시간은 지속가능성 보고서 어떤 지침을 선택해야 할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지속가능성 보고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ESG 리포트, 다양한 이름이 많은데요. 과연 지속가능성 보고서가 맞을까? 아니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가 맞을까? 아니면 요즘 트렌드를 따라서 ESG 리포트라고 하시는 기업도 있는데 어떤 것이 맞을까요? 크게 우리가 이제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만드실 때 GRI라고 하는 가이드라인, 그리고 이제 EU에서 나온 ESRS라고 하는 가이드라인, 그리고 국제회계보고기준재단에서 나온 IFRS, ISSB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업이나 또는 지속가능 보고서를 내는 조직 단체들은 거의 99% 이상, 제가 모든 기업들의 지속가능 보고서를 보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대부분은 GRI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릅니다. 이 GRI는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의 약자죠. 이 GRI에서는 이 서스테이너빌리티 리포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직역하자면 지속가능성 보고서라고 직역하는 것이 적합하고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는 약간 좀 콩글리시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성 보고서란 표현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GRI의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별도의 독립된 보고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다른 보고서를 내지 않고 이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별도의 보고서를 낼 때 GRI라고 하는 보고서를 기준을 따르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이제 별도로 내기 때문에 GRI를 따르는 게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GRI의 특징은 기업이 환경과 사회, 그리고 이제 인권, 특히 인권에, 그리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그리고 관리 책임, 목표, 현황과 성과,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 환경과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은 최대화하는 그런 내용들을 싣는 것이 바로 이 GRI의 가이드라인의 요구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ESRS는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라고 해서 EU에서 만든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죠. 여기서는 이 Sustainability Statements라고 해서 지속가능성 서술, 지속가능성 진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했던 GRI가 별도의 보고서의 형태를 띈다라고 하면 이 EU의 ESRS 같은 경우는 연례보고서, 저희가 이제 우리 기업들이 2월 달에 주주총회를 위해서 지난해의 경영 성과를 보고하는 그 연례보고서의 한 파트로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별도의 리포트가 아니라 이제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EU가 제시한 영역에서 이 ESRS라고 하는 것은 EU가 제시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온실가스나 물이나라든지 생태계라든지 이런 영역들이 있고 사회도 임직원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EU가 제시한 영역에서 기업이 환경과 사회, 마찬가지로 인권, 경제와 주고받는 중대한 영향과 기회를 분석해서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는 것인데요. 특히 EU의 ESRS는 2019년 EU가 발표한 EU 그린딜을 포함한 EU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EU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책을 얼마나 잘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향후에 이제 ESG 정보 공개 의무화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IFRS, ISSB, 되게 길죠. 국제회계보고기준재단. 지금 우리나라가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이 가이드라인이 바로 이제 IFRS 가이드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국제회계보고기준재단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Sustainability Disclosure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 공개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이 보고서는 연례 보고서의 역시 통합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즉 ESRS 보고서나 IFRS 보고서 같은 경우는 연례 보고서, 연간 재무성과 보고서의
플러스 돼서 통합된 형태로 나가는 것이 기본 체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별도로 발간할 때는 GRI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IFRS, ISSB 같은 경우는 외부의 지속가능성 이슈로 인해서 기업이 재무적으로 받게 되는 위기와 기회를 분석해서 이해관계자, 특히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고요. 이 IFRS, ISSB는 ISSB S1, 스탠다드 1과 스탠다드 2로 구성되는데 스탠다드 1은 미국 증권위원회 SEC가 요구하는 SASB, SASB라고 하는 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S2는 우리가 앞에 설명했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정보공개 TCFD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은 이런 GRI나 ESRS나 IFRS, ISSB 중에 어떤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별도의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우리가 뭐 이후에 진출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우리가 이 연례보고서에 이런 지속가능성 정보를 같이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는 거죠. GRI를 선택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GRI를 통해서 보고를 하고 있다. 물론 앞으로 ESG 정보 공개가 의무화되어서 정부의 어떤 법이나 규제로 인해서 요러요러한 기준에 따라서 보고하세요라고 하면 이제 판이 바뀌겠죠. 그렇게 되면 그 기준을 따라서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아직 ESG 정보 공개가 의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GRI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GRI와 ESRS와 ISSB의 시각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속가능 경영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중대성, 중요성 기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기업이 지속가능 경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업의 밸류체인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기업이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런 가치사슬은 물론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밸류체인과 그 다음에 기업을 둘러싼 이 밸류체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 환경과 자연, 그리고 사람과 지역사회, 경제, 경제가 지역사회에 포함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자연과 환경과 사회와 사람에게 상호 주고받는 영향과 위기와 기회를 분석해서 이 중에 중요한 것을 중대성 또는 중요성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GRI 같은 경우는 보통 영향의 관점이 큽니다.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업의 밸류체인이 환경과 자연, 그리고 사람과 지역사회, 경제에 부정적, 긍정적, 재무적, 비재무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방향이 이 기업에서 환경과 사회, 사람 쪽으로 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심각성과 발생 가능성, 즉 이 영향의 규모라든지 범위라든지 돌이킬 수 있냐 없냐 이런 가역성과 불가역성, 또 발생 가능성 이걸로 인해서 큰 것들, 심각성도 크고 발생 가능성도 높은 이런 영향들을 주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성을 선정하는 것이 바로 이 GRI다라고 하는 관점이죠. 그래서 GRI는 보통 책임 경영의 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업이 경영을 하면서 환경과 사람과 그다음에 사회와 그다음에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최소화시키는 그런 책임을 지는 경영을 잘 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보고를 할 때 GRI 기준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두 번째, ISSB는 아까 투자자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즉, ISSB는 GRI처럼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가치 사슬이 환경과 자연, 사람과 지역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영향 이런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환경과 자연, 사람과 지역사회, 경제 이런 부분들의 변화가 우리 회사의 재무적인 위기와 기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거죠. 우리 회사가 미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부의 어떤 지속가능성 이슈들이 우리 회사의 재무적인 위기와
기회, 재무 상태와 재무 성과에 끼치는 이런 어떤 영향은 뭐냐, 이런 부분들인 거죠. 요것도 발생 가능성이라든지 재무에 끼치는 잠재적, 향후에 끼치는 그런 영향에 대한 크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 관점이 GRI라, 기업이 스스로 뭔가를 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낮추는 책임 경영 관점이 GRI라고 한다면, 책임 경영 관점은 뭐 그렇게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아.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투자자 입장에서 저 회사가 환경과 사회와 이런 부분들이 변해갈 때 위험에 잘 대응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위기와 기회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는 관점이 바로 이 ISSB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 GRI와 ISSB에 대한 부분들을 통합해서 ESRS는 양쪽 다 보겠다. 우리가 기업이 끼치는 영향도 보고 또 기업이 받는 위기와 기회 포인트도 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보는 것이 이후의 ESRS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후의 ESRS는 이중으로 기업이 끼치는 영향도 보고 기업이 받는 위기와 기회도 본다라고 해서 이중 중대성 평가다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보다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GRI와 ESRS와 ISSB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관점이 다른 이유는 이것 자체의 태어난 배경과 목적 차이 때문에 발생합니다. 먼저 GRI는 잘 알려진 얘기지만 1989년에 미국 알래스카만의 엑손 발데조가 좌초하면서 4만 톤이 넘는 엄청난 양의 원유를 유출하면서 환경 재앙을 일으켰죠. 그 환경 재앙을 일으켜서 거기에 대응해서 환경단체 세레즈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고, 세레즈에서 이렇게 환경에 위험한 기업들은 환경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원칙을 발표했고, 이 원칙을 UN 환경기획에서 받아들여서 이걸 전 세계로 확장하자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로 기업의 어떤 환경적인 영향을 스스로 이제 파악하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보고하는 체계를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1997년의 GRI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환경과 사회적 부정적 영향에 대한 관리 책임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책임 경영 관점 CSR. 그래서 기업의 Corporate Responsibility 관점에서 보고서를 쓰는 것이 GRI고요. 그래서 이 GRI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재무적으로 돈을 잘 벌고 못 벌고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환경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기업이냐라고 하는 점이 GRI인 거죠. 반면에 또 이제 ESRS를 보겠습니다. ESRS는 2019년에 EU가 지속 가능한 유럽을 만들기 위한 원대한 비전을 제시를 하죠. 바로 그게 EU 그린딜인데요. 이게 이제 파리 기후 협약을 실행하기 위한 실행 전략이기도 하지만 향후에 보다 지속 가능한 유럽을 만들기 위한 유럽의 경영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2019년에 지속 가능한 EU를 만들기 위한 EU 그린딜이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EU 그린딜에 포함된 EU의 기후협정 등의 지속가능성 관련된 정책의 실행을 기업들이 잘 하고 있는지, 즉 EU 안에 있는 기업들이 또는 EU와 거래하고 있는 주요 기업들이 EU의 지속가능성 정책을 잘 실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잘 실행하는 기업들에게 어떤 연기금이라든지 또는 정책 보조금들 또는 세금 감면들을 하기 위한 이런 분류 체계를 EU의 텍소노미라고 하는데, 이런 텍소노미를 통해서 투자 연계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 EU의 지속가능성 정책들을 잘 실행하고 있는지를 보고하는 게 ESRS입니다. 그래서 EU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EU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또는 EU랑 거래를 많이 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ESRS의 보고 기준을 좀 이렇게 참고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게 권장하거나 추천할 만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굳이 ESRS의 이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필요는 그렇게까지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GRI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IFRS, ISSB의 태생은 사스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2001년에 미국에서 이제 앨론 스캔들이라고 해서 미국을 대표하는 에너지 회사 중에 하나였던 앨론이 이 재무제표를 가지고 부정부패를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을 하죠.
이중장부를 쓴다거나 이렇게 되고, 또 2008년에 미국의 주택 모기지론이 넘어지면서 금융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미국의 증권위원회라든지 미국의 재무회계 파트에서는 야, 이게 그 서류로 드러나는 재무제표만 봐가지고는 리스크 파악에 한계가 있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증권관리위원회인 SEC에서 이런 비재무적인 위험을 인식하고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표를 설계해달라는 의뢰를 했고, 그것을 맡은 곳이 바로 이제 SASB, SASB라고 하는 것이 그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이제 미국에 있는 산업 분류에 따라서 77개 산업 분류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이제 그 산업별로 어떤 환경과 사회적인 위기가 있는지 이런 지표들을 만들어낸 게 사스비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2015년에 파리 기후 협약이 체결되면서 또 기후위기, 특별히 기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기업이 대응하고 있는지를 재무적인 또 위험과 기회를 밝혀내는 TCFD 체계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IFRS 입장에서는 미국에 있는 사스비와 그 다음에 TCFD를 결합하면 그러면 이제 미국과 그다음에 글로벌하게 써먹을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투자자 입장에서 각 산업별로 이제 지속 가능성 위기에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지, 그래서 투자자가 그 회사의 재무제표, 재무적 성과와 그리고 이런 지속 가능성 이슈에 대응하는 위기와 기회에 대응하는 것들을 양쪽을 다 살펴서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판별하기 위한 이제 시스템 자체를 이렇게 사스비와 TCFD를 결합해서 IFRS, ISSB로 만든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볼 때도 GRI가 요구하는 바, ESRS가 요구하는 바, IFRS, ISSB가 요구하는 바가 다 다르죠. 그래서 이런 차이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하나로 통합되지 않을까 싶지만 실제로는 성격이 다 다르고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중대성 분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속 가능성 보고서에 있어서 중대성 분석은 이제 뼈대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중대성 분석이라고 하는 말은 GRI와 ESRS에서만 사용됩니다. 우리 ISSB, IFRS는 중대성 분석을 하지 않고요. 그냥 중요한 정보, 특히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정보를 이렇게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중대성 분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ESRS에서는 이 중대성 분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속가능 경영의 중대성 분석은 우리가 보고서를 만들 때 보통 중대성 분석을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속가능 경영을 실행하거나 또는 기업의 일반적인 경영 활동의 이 중대성 주제를 전략 과제로 사용하기 위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중대성 분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 중대성 분석의 결과가 기업의 경영 전략, 실행 과제, 자원 투입, 성과 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이후에 ESRS의 중대성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중대성 분석은 보고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지속가능 경영에서 어디에 중요하게 우리가 자원을 투입해야 되고 어떻게 비즈니스랑 통합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그것을 결정하는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대성 분석은 크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스텝 1, 2, 3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중대성 분석은 우리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대의적으로는 인류의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의적 목적이 있는 거죠.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뭐가 있겠어요? 우리 투자자라든지 또는 우리의 고객사라든지 정부라든지 우리의 또 고객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우리 이해관계자들이 너네 환경경영 또 사회적인 인권경영 잘해라고 하는 그런 압력과 요구사항들이 있는 거죠. 뭐 평가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잘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죠. 이렇게 대외적으로는 인류의 지속가능 발전, 대내적으로는 우리 회사의 ESG에 대한 리스크를 대응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이런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두 번째는 대내외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슈 풀을 구성한다라고 하는데 뭐 글로벌 법 규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중요한 회사 내에서 여러 가지 가치 사슬에 대한 실사를 한다든지 또는 뭐 동종 산업계라든지 경쟁 업체 또는 고객 업체의 지속 가능성 이슈들을 우리가 다 모아가지고 우리 회사를 둘러싼 지속 가능성 이슈가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파악해 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1차로 거의 지속 가능성 이슈가 수백 개가 나오겠죠. 환경 이슈, 인권 이슈, 사회 이슈 하면 수백 개가 나올 텐데 그 수백 개 중에 우리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식품 기업이나 IT 기업이나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나 다 다르겠죠. 그 업종에 따라서. 그런 업종이나 우리가 위치해 있는 대한민국 또는 유럽이나 미국의 위치에 따라서 중요한 내용이 다 다를 텐데 그런 것들을 한번 걸러내서 1차로 우선순위의 이슈풀을 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대략 한 이슈풀이 대충 한 20, 30개 정도가 정리가 되는데 그 20, 30개 정도를 정리해서 우리 이해관계자들한테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고객, 투자자, 오너, 경영진, 임직원, 협력사, 그리고 우리를 이제 관리하는 정부나 지자체, 그다음에 규제기관, 또 지역사회 이런 곳의 이해관계자들한테 자, 환경 영역에서 우리가 온실가스, 생태계 관리, 자원순환, 그다음에 오염물질 관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회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물어봐서 고객들이 당신네 회사 식품회사니까 지금 포장재 이런 부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식품 안전 중요하지 않습니까? 고객의 소리도 듣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온실가스 당신네가 이제 유럽에 수출하려고 하면 온실가스 문제 해결해야 되죠. 이런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죠. 이런 요구사항들을 기존에 고객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했던 자료라든지 또는 필요하다라고 하면 서베이라든지 인터뷰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이해관계자들이 이런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파악한 다음에 그런 관심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 이슈들의 자체에 대해서 영향, 임팩트, GRI에서 요구했던 임팩트, 그리고 위기, 리스크, 그다음에 기회, opportunity. 그래서 이걸 줄여서 IRO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관계자로부터 나온 의견과 그리고 이슈풀에 대한 각각의 내용들에 대한 IRO 분석을 통해서 우리 회사가 단기적으로,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의사결정을 받고 전략과제를 도출하는 거죠. 그래서 환경과 사회와 거버넌스 차원에서 영역별로 우리가 우선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에 해야 할 그런 것들을 도출하고 전반적인 ESG에 대한 전략체계를 만들거나 업그레이드하고 그래서 경영진과 이사진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걸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 체계와 통합해서 지속가능 경영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성과를 도출하고 그것을 지속가능성 보고서라든지 이렇게 정보 공개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중대성 분석에서 결정되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실무자 차원에서 이중 중대성 선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중 중대성 분석은 바로 이제 EU의 ESRS에서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성, 우리 GRI 관점에 책임 개선 관점에 영향이 있고 또 재무적인 위험과 기회 이런 것들을 잘 양쪽에서 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 회사의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을 살펴봤을 때 지속가능성 맥락에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네. 온실가스 중요하고 생태계 중요하고 순환 비즈니스 중요하고 인권 중요하고 공급망 중요하고 지역사회 중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들이 있겠죠. 이걸 지속가능성의 맥락 차원에서 분석한 다음에 이런 중대성 평가가 기업의 결정, 우리가 의사결정하는 부분들에서 미치는 영향과 그리고 중대성 평가를 하는 입력 프로세스를 거친 다음에 우리가 중대성 평가를 하죠. 그래서 중대한 영향, 부정적이고 긍정적이고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중대한 영향과 중대한 위험과 기회,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예상되는 재무적 효과들을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그것을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과 실행에 통합해서 실행한 다음에 그 성과를 보고하는 이런 방식이 이중중대성 프로세스 방식입니다. 그러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서 많이 이제 어려워하시는데
첫 번째 이제 영양 관점에서 보면 영양은 심각성과 발생 가능성, 의존성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심각성은 규모, 영양 피해의 규모의 양과 질이 크다, 작다라고 하는 점. 범위는 영양 피해의 범위가 넓다, 좁다. 기간은 영양 피해의 기간이 짧다, 길다. 가역, 불가역. 영양의 피해를 돌이킬 수 있다, 없다. 예를 들면 사람이 목숨을 잃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불가역적인 부분이 영향이 굉장히 큰 거라고 하는 거죠. 발생 가능성, 그 영향이 발생하는 빈도 또는 가능성이 크기. 그래서 뭐 지난 기업을 우리가 세우고 나서 20년 동안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럴듯해 보여도 발생 가능성이 없는데 라고 해서 중대한 영향으로 안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의존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영양, 특히 어떤 사용 자원의 의존성의 크기인데 우리가 예를 들면 가구, 나무를 이용해서 가구를 만드는 회사라고 하면 이 숲이라고 하는 생태계 보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거죠. 그죠? 뭐 숲이 보호되지 않으면 우리가 나무를 가지고 가구를 만들 수 없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나무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숲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 자체가 지속 가능성 이슈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도 재무적으로 이제 위기와 기회에 대한 부분들인데 현재와 미래, 현재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 그리고 미래에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부분들인데 이것에 대해서 재무 상태에 대해서는 자산과 부채, 재무 성과에 대해서는 매출과 비용과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따져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역량과 위기 기회를 잘 선택할 수 있는 건 누굴까요? 이제 어떤 기업들이 이런 중대성 주제를 선택을 할 때 이해관계자 서베이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자, 특히나 우리 회사를 잘 모르는 이해관계자들이 이런 역량의 심각성이라든지 재무 상태나 재무 성과에 대한 위기와 기회를 밝혀내고 알기가 거의 힘들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서베이를 통해서 우리의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파악할 필요는 있지만 이런 것을 분석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실제 그 업무를 맡고 있는 회사의 직원들이 참여해서 해야 되고 특히나 재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팀이 또 전략을 짜는 전략팀이 참여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대성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외부의 컨설팅 업체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좀 직원들이 참여해서 직접적으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업그레이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러한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자체 기준도 있고 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니셔티브의 기준도 있고 법과 규제의 기준도 있고 고객 투자자의 요구사항도 있고 경쟁사들이 하고 있는 기준선들이 있을 수 있고 사회적인 평판과 윤리의 선이 있을 수 있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그런 기관적인 기준선과 인계값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부에서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가능 경영을 하는 회사라고 하면 이런 중대성을 정하는 프로세스와 방식을 자체적으로 갖춰야 된다. 그래서 컨설팅 회사에게만 의존하지 마시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공개해야 되냐라고 하면 GRI와 ESRS는 이 중대성을 어떤 방식으로 도출했는지 중대성 주제의 도출 절차 방식에 대한 것들을 공개하고 그래서 중대성 주제에 대한 IRO, 임팩트, 리스크, 오퍼튜니티에 대한 역량, 위기에 대한 기회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 중대성 주제를 관리하는 이사회, 경영진, 실무 체계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를 공개하고 그 다음에 중대성 주제에 대해서 관리하고 또 관리하는 목표와 전략과 실행하는 조치에 대해서 그래서 네거티브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줄이고 포지티브 이 긍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늘리고 이런 어떤 계획과 전략과 성과를 공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실행한 이제 그 당해 연도에 실행한 관리 성과와 그다음에 과제와 향후 계획들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관련 GRI나 ESRS에 포함되어 있는 중대성 주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른 이제 지표들 그런 정보들도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너소셜랩 저희가 작성한 ESG 정보 공개라고 하는 핸드북이 있습니다. 이 검색 엔진에 들어가셔가지고 검색하시면 PDF를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데 ESG 정보 공개라고 하는 책자에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편 IFRS의 ISS
ISSB 같은 경우는 미국이 결정한 11개 산업의 71개 업종의 정보공개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식품 산업은 요러요러한 부분들을 공개해라, IT 산업을 요러요러한 부분들을 공개해라, 공개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공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S2 같은 경우는 TCFD,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공개하면 됩니다. 많이 좀 차이가 있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참고할 만한 글로벌 리딩 기업의 보고서를 좀 soge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슈나이더 일렉트릭, 프랑스의 보고서, 그리고 SAP, ERP 하는 셉이라는 독일의 회사가 있고, 또 영국과 네덜란드 기업인 유니레버, 그리고 덴마크의 노바 노르딕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또 힐튼, 여러분 힐튼 호텔 좋아하시죠? 그래서 미국 힐튼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의 보고서를 보시면 우리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방향성을 좀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과 지속가능 경영 전략의 통합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지속가능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가능성 보고서 따로 놀고 기업의 비즈니스 따로 놀면 이거는 뭐 진짜 외부에 홍보하기 위한 보고서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실제 지속가능성, 중대성 주제들이 기업의 전략에 잘 반영되어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런 보고서들이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잘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가치사슬 전체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중대성 분석과 중대성 주제의 관리, 충실한 데이터가 잘 되어 있습니다. 즉,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핵심이 중대성 분석이라는 것이 아주 잘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다들 이제 이중 중대성 분석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과 기업의 특징과 특색을 잘 드러내고 있다. 우리 슈나이더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전기 관련, 세븐 SAP는 IT, 그리고 유니레버는 생활용품, 그다음에 노바 노르딕스는 제약, 의약품, 그리고 우리 힐튼 같은 경우는 리조트, 호텔 사업의 특징들을 아주 잘 반영된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들을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큐온 캐피탈, 에큐온 저축은행과 인스비TV가 함께하는 지속가능 경영 ESG 매니지먼트 코스 5번째,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회사의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어떻게 만들까요? 첫 번째, 적합한 가이드라인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만들 수도 있지만 기왕이면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크게 보면 GRI와 EU의 ESRS, IFRS, ISSB가 있는데, GRI, 글로벌 기업이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지침이고 기업의 책임 경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U의 ESRS는 EU에서 기업을 운영을 하거나 EU 투자를 받거나 EU의 자회사인 기업들 있죠. 그리고 이런 기업들은 EU의 지속가능성 정책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에 대한 보고를 하기 위해서 EU의 ESRS를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IFRS의 ISSB는 열심히 만들어지고 있지만 이것을 본격적으로 기업의 연례보고서에 보고하고 있는 기업들은 아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앞으로 이제 투자자의 요구라든지 어떤 비재무적 리스크의 관리 대응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ESG에 대한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라고 하면 어떤 가이드라인을 따를지 아니면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이건 이제 앞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중대성 분석을 잘하자입니다. 옛날 방식은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가능하면 우리가 했던 안 했던지 간에 가능한 한 많은 내용들을 넣는 것이 그런 어떤 게 미덕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요즘 방식은 중요한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진짜 우리 회사에 중요한 게 뭔지를 파악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보고서들이 대부분 다 이중 중대성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중 중대성 평가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환경과 사회, 인권의 경제에 또 미치는 영향과 그 영향이 우리 회사의 재무적 위기와 기회를 어떻게 또 주고받는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중요한 것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 다 영향과 위기와 기회를 살펴서 우리 회사에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중대성 분석은 보고서를 만들 때만 사용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회사가 경영을 할 때, 지속가능 경영을 실행을 할 때, 그리고 비즈니스에서 이런 ESG 관련된 것들을 통합을 할 때 쓰여지는 것이니까 중대성 분석을
굳이 보고서와 너무 결합해서 생각하지는 마시라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회사들의 보고서를 많이 참고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리딩 기업의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많이 분석하다 보면 우리 회사가 어떤 것들을 따라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아이템뿐만 아니라 방향성, 그리고 전략, 여러 가지 보고 체계, 그리고 거기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도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 또는 동종 업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의 보고서들을 많이 보고 배워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속가능성 보고서 가이드라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GRI라고 하는 대표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만들기 참 어려워하시는데 가이드라인만 잘 학습해도 좋은 보고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의 보고서들이 점점 더 발전하는 보고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